여러분은 일본이나 중국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그 평가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가졌는지 혹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이는 지역별로 또 나라별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은 두 나라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우호적이고 중국에는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키스탄은 중국을 긍정적으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이처럼 타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한 미국 대학교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수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언급하자 한 일본인 학생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정말이지 배꼽 빠지게 웃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업에 치여 제 삶을 잃어버린 듯 즐거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좀비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한 학생의 격렬한 설전 끝에 학생이 울먹이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강의는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할 나라를 하나 꼽으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미국은 제외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수많은 나라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를 꼽은 한 학생은 이미 바닥을 쳤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100달러짜리 코인이 10달러가 되었으니 다시 100달러로 돌아가면 10배 성장 아니냐며 나름의 논리를 펼쳐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죠. 물론 그 누구도 진지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요. 역시나 예상대로 많은 학생이 서구권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잠자코 듣던 교수님은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대사를 일줄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교수님은 지난 50년간 서구 국가들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으니 교수님이 말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서양이 아닌 바로 아시아, 좀 더 정확히는 동아시아였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가 향후 50년간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야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꼽은 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시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왜 일본은 빠져 있습니까? 교수님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도 곧 설명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향후 50년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첫 번째 꼽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먼저 인도의 경우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만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 정치적 불안정성, 지리적 특성, 국민의식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세계의 공장 지위가 중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넘어가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내수 경제만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 번째 성장 가능국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최근 이 생각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경제 전쟁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중국을 생각했지만 미국의 약간의 제재만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두 나라의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생산 규제,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 민족과 지역이 뭉쳐 형성되었기에 강력한 구심점이 부족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치나 정책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각한 빈부 격차 또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중국의 평균 연봉은 약 1만 달러 수준이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반면 절반 이상의 지역은 5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안정한 치안은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저소득 지역 주민들의 출산 기피로 이어져 향후 50년 뒤 중국 인구가 10억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이 중국을 두 번째로 꼽으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모든 좋은 것들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분야든 중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훗날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0년 안에 가장 크게 성장할 나라로 교수님은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보여준 놀라운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운과 우연이 맞아떨어진 상황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하자원도 특별한 원천 기술도 어느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고 국가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기업이 바로 삼성이며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과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이 결합되어 돈이 되는 분야에서의 성장은 가히 무서울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와 기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되었으며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조차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K-팝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한국 노래가 몇 곡 있다는 사실에 뜨끔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교수님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 세대가 처음 겪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었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빛난 것은 바로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오늘 돌이 생기면 내일은 나무가 생기고 모레는 그 둘을 합쳐 돌도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날 모든 국민이 이 돌도끼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향후 50년 안에 또 다른 팬데믹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이를 가장 잘 헤쳐나갈 것이기에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하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의존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려 0.7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이며 만약 이 숫자가 50년간 유지된다면 자신의 예측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순간적으로 인구를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의외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미 여러 기적을 보여준 한국이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앞서 질문했던 일본인 학생을 가리키며 잘 들으라고 말한 뒤
한국인들이 역사를 다루는 태도가 독일인 만큼이나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 속 패배나 부끄러운 부분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은 이를 통해 대중들이 역사를 인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개입 없이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그대로 보여주려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가끔 과거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작은 단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역사 속의 실수, 패배, 잘못된 점들을 최대한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며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서도 한국인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패배한 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기보다는 오직 미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만 강조하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며 반복하지 않으려는 한국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운 치부로 여기며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인들은 사과나 인정보다는 그저 회피하려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투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끼친 피해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나라는 누군가의 아래에서 운 좋게 성장할 수는 있어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향후 50년간 한국이나 중국, 인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그 일본인 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 학생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수님은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보세요. 일본의 과거를 이야기했더니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외면하며 도망치지 않습니까? 강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수